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요즘 화제가 되고 있는 두 글자가 있어서 그 두 글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화제가 되고 있는 두 글자는 이 이을 연자 있죠. 그리고 연좌, 연좌, 이을 연자에다가 좌. 이 두 글자가 요즘 화제가 되고 있어서 이 글자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화제는 다름이 아니라 정치인 이 김부겸 씨의 부인이 학자인 그 이영훈 교수의 여동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두 사람의 관계는 이 처남매부간이죠. 근데 우리나라의 그 모든 사전에 보니까 이 처남을 이렇게 써놨어요. 이렇게. 예. 뭐 통용되고 있으니까 제가 뭐 시비를 할 수 없겠습니다만은 사실은 이 처의 남자 그러면 뭘까요? 본인이잖아요. 처의 남자 그러면 남편이잖아요. 그럼 이상한 말 아닙니까? 우리는 이 처남을 이 처의 이제 오빠라든지 남동생을 손이처남, 손아래처남 이렇게 말하는데 한자로 보면 처의 남자 그러면 신랑인 자기잖아요. 이게 앞뒤가 하나도 안 맞아요. 정말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이 처남 뭐냐면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안 쓰고 조상들은 이 남자를 썼습니다. 이 남자를. 예. 이 남자는 뭐냐면 우리나라 사전에 보면 처의 오라비 남이라 그러는데 그런데 사실 중국에서는 이게 처의 오라비만 뜻하는 게 아니라 처의 오라비라는 처의 동생을 다 이 남자를 썼습니다. 그래 이게 처남 그럼 사실 이렇게 써야 맞죠, 그렇죠? 처남 이렇게 써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쓰고 있어서 사실은 곤란합니다. 이렇게 하면. 예. 그러면 이제 이 두 사람이 처남 매부 가는데 매부는 처남 이렇게 매자는 여동생 매자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남편 부자, 상하이 부자지만 남편 부부할 때 남편이라고 보면 처남 매부. 혹은 어떨 때는 또 이 매제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뭐 이렇게 쓰기도 해요. 매제라 해도 마찬가지 의미죠. 예. 그러니까 처남 혹은 매부 혹은 매제 이렇게 글자 한자는 이렇게 씁니다. 예. 그런데 이 김부겸 씨의 이 정치 행로에 뭐 약간의 그 태클을 걸려는 사람들이 이것을 이 구설에 올려가지고 이 사람에 대한 이미지를 좀 깎아내리려는 그런 일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랬더니 이 김부겸 씨가 그렇죠? 이런 말을 했더군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어법을 빌린다면 그러면 아내와 헤어지란 말입니까? 이라고 항변하고 싶다. 이런 말을 했더군요. 그 사실 노무현 그 당시 후보는 그런 그 아버지가 참 코뮤니스트였던 그런 아내를 버려야 합니까? 이렇게 웅변을 토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약간은 뭐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뭐 버리나 헤어지나 뭐 마찬가지 말이죠. 그런데 요즘 신문에 보니까 이걸 또 이미 기자 이게 점이 있어도 없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기 씨가 이 김부겸 씨의 그 말이 기시감이 있다 이렇게 했는데 저는 이것도 좀 문제가 있어요. 이미 본 듯한 느낌이 있다. 물론 어느 이 서양에서 뭐 불어인가 영어의 그 번역이겠지만 사실 이거 기시감이 아니라 이런 말은 들은 듯한 느낌이 있다. 기청감이라고 해야 맞죠. 들을 청자. 이건 보다 볼시자지 않습니까? 그런 말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어딘가 들은 적이 있다. 이런 기청감이라고 해야 정확한 표현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또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 이 김부겸 씨가 이 말을 아내를 버린다든지 혹은 뭐 아내와 헤어져야 한다 이런 말은 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어법을 따른다면 이런 전제를 달았기 때문에 이건 기청감도 아니고 기시감도 아니에요.
이것도 잘못 쓰고 있는 거예요. 이거 다 잘못 쓰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이 단어를 정확하게 쓸 줄 알아야 되는데 그냥 막 입에 나온다고 말이라고 떠들어대는 말은 그건 정말 헛소리예요. 그러니까 말은 정말 가급적이면 정확하게 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는 이제 저걸 해야 되겠죠. 이 연좌라는 거, 연이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 연자에 보면 대부분 수레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 수레는 참 간단해요. 옆으로 돌려놓고 보면 이런 모양이 나오죠. 옆으로 이런 모양이잖아요. 그럼 요건 뭐냐면 수레에 사람이 타는 부분이고 요 부분은 여기 뭐냐면 바퀴. 그리고 여기는 뭐 이게 뭡니까? 축이죠. 축. 예. 축. 이 차축이죠. 축. 예. 그리고 이 말 보통 뭐 전쟁에서는 그런 말 네 마리를 연결시켜 달리잖아요. 이 바로 수레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다 보면 요렇게 했잖아요. 이거는 뭐냐면 원래 이 네거리와 요거는 뭐냐면 이 발바닥이에요. 발바닥. 사람이 발로 네거리를 간다는 거예요. 요것이 요 모양으로 변하고 요 부분과 요 부분이 요 두 개로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뭐냐면 발음이 뒤에 또 요렇게 변하는데 여기에 천천히 쉬엄쉬엄 걸어갈 착. 그러니까 이건 정말 뭐냐면 또 이렇게 변하기도 하고 중국에서는 이렇게 변한다. 뭐 이렇게 하고 요즘은 중국에서 이렇게 되고 우리나라는 이것도 이렇게 쓰고 했는데 이건 전부 다 움직인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연은 하면 수레를 움직인다. 그럼 연자의 본뜻은 뭐냐면 사람이 수레를 밀어서 움직인다. 이게 본뜻이에요. 예. 그런데 하여튼 거기 본뜻에서 의미가 확대가 돼가 이어지다. 그렇죠? 그리고 수레 여러 대가 이어서 굴러가다. 이런 의미로 쓰기 시작한 겁니다. 이어진다. 연. 그리고 좌자. 좌자는 설명을 한번 하려면 다시 좀 해야 됩니다. 이 좌자는 뭐냐면 여러분 이게 뭐 흑토잖아요. 이게 흑토. 그리고 여기 한 사람이 앉고 여기 한 사람이 두 사람이 마주보고 앉아있는 장면이에요. 지금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원래 모양은 한 사람이 이렇게 서로 양쪽을 보고 앉아있고 이 흑토예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 옛날에 여러분 사자 있죠. 토지신을 모신 곳이 산데 이게 생략된 거예요. 이게 바로 재단이고 귀신을 의미하죠. 신주를 의미하고. 그러니까 두 사람이 이 사에서 마주 보면서 각각 내가 옳다, 네가 옳다, 네가 틀렸다. 서로 지금 송사를 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예. 그리고 그런 장면인데 하여튼 여기 앉아서 했기 때문에 앉는다는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요거는 동사로 쓸 때 요거는 동사로 쓰고 요거를 집어넣으면 이걸 쓰면 이렇게 하면 명사로 쓸 때 이건 뭐냐면 좌석 자리. 예. 그래 뭐 성좌라든지 오페라 좌라든지 할 때는 이 글자를 쓰잖아요. 동사일 때는 앉는다 요걸 쓰고 이런 차이겠죠. 그래서 이 좌라는 건 뭐냐면 다시 설명합니다만 흙으로 쌓은 재단에서 두 사람이 앉아서 각각 자기가 정당하다고 다투는 거예요. 그래서 신의 판결을 기다리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좌자에는 결국 뭐냐면 신이 누구가 죄가 있다고 정할 정자에다가 죄를 정해주다. 정죄. 예, 어떤 놈이 죄인이다, 어떤 놈이 잘못했다, 이거 결론 내려준다, 이런 뜻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정죄라는 것은 죄를 받는다는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한 연자제라는 건 연은 이을 연자죠. 뭐 이러냐. 혈연이나 학연이나 뭐 지연이나 혹은 뭐 이런 인연, 혈연이나 인연이 이어져서 같이 그 사람과 같이 죄를 받는다. 이래가 연좌라는 말이 이렇게 생긴 겁니다. 한달 R. 근데 연좌에 가장 비참했던 건 뭐 이게 법가를 굉장히 중시했던 이 진시 황제 진나라 때부터 연좌가 특히 흑히 성행을 했는데 그래서 연좌제가 그때부터 아주 처참한 여러 가지 상황이 생겼는데 그 진시 황이 죽고 난 뒤에 여러분 잘 아는 이사와 또
또 이사를 죽이고 권력을 잡았던 그 아주 악질 그 환관 조고 있죠. 이 조고가 이사도 삼족이 이 연좌가 돼가 죽음을 당했고, 조고도 또한 뒤에 죽고 난 뒤에 삼족이 주멸을 당했어요. 이 조고는 이 환관인데 뭐 자식이 있느냐? 형제도 있고 자기가 수양 딸이 있어요. 사위도 있고 가족이 많아요. 그 전부 다 혈통이 전부 다 삼족이면 다 죽은 거예요. 그런데 법이 점점 지독해져 가지고 이 삼족에서 다시 구족을 멸망시킨다 이래가지고 구족. 그래서 이 삼족이나 구족에 대한 내가 해석이 있는데 굉장히 복잡한데, 결국은 따지고 보면 하여튼 모든 처가나 외가나 친가나 피 붙이는 피가 연결됐다면 전부 죽이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행벌이죠. 예, 너무너무 지독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도 뭐 이 사륙신의 이 가족들, 죽일 사람은 죽이고, 또 여자나 어린 그 딸들은 이런 뭐 손녀 이런 사람들은 이 노비로 만들고 막 이렇게 막 처참하게 처리를 했죠. 예. 이게 연좌제죠. 그리고 중국에서는 가장 대표적으로 연좌제가 하나 있었는데 정말 처참해요. 여러분 영락 황제라고 많이 들어봤죠? 영락. 이게 누구냐면 이 주원장의 명나라 태조 주원장의 넷째 아들이었는데, 이게 영락 황제가 이 사람이 원래는 넷째 황제니까 맏형이 후계자가 돼야 되는데 맏형이 좀 일찍 죽어버리는 바람에, 그러니까 자기 조카가 주원장의 뒤를 이은 겁니다. 그런데 이 건문제라 그러는데, 영락 황제가 원래는 북평, 이 중국의 이 북평이 이 뒤에 북경으로 바뀌는데, 이 북평은 뭐냐면 그 위로 도망갔던 원나라나 오랑캐나 원나라의 몽고족이나 오랑캐족이나 이 사람들을 견제하고 통제하기 위해서 통제하기 위해서 군대를 제일 많이 두었어요. 근데 이 영락 황제가 이름이 주체라는 사람인데, 이 주체, 주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다가 자기 조카가 이 황제가 된 걸 보고, 조카가 그때 그 황제가 된 4년밖에 어린 조카가 4년밖에 내려와가지고 결국은 죽였다 혹은 뭐 도망갔다 혹은 중이 되었다 이런 말이 있으면 행방불명이 되어 버렸어요. 어쨌든 아마 죽었다고 봐야 되겠죠. 죽이고 자기가 황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뒤에 죽고 난 뒤에 이 성조라 그랬죠. 성조. 이 명나라 제3대 황제가 영락 황제 성조예요. 영락은 연호이고. 그런데 이때 이 주원장 밑에 혹은 이 주원장의 일찍 죽은 맏아들이라든지 혹은 이 건문제, 그러니까 2대 황제인 건문제에게 충성을 바치던 그 당시 최고의 학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름 뭐냐면 방씨고 효도 할 때 효자고, 여기 외로울 혈자 있죠. 여기 아들 자자가 아니고 아들 자자는 이렇게 쓰는데, 이렇게 쓰면 혈혈단신 할 때 여기 혈혈단신, 오늘 한장 많이 나오네요. 혈혈단신 할 때 여기 혈자예요. 그 옆에다가 이 숫자를 써놓으면 이게 뭐 어린아이 유자예요. 혹은 효도 가운데 더욱 진지하게 효도할 유자이기도 해요. 효유, 이게 또 같은 의미예요, 알고 보면. 이 방효이라는 훌륭한 이 신하가 있었는데, 이 주체가 방효유를 체포해서 내가 뭐 부득이해서 이렇게 상황이 되었는데, 이거를 좀 당신이 이 천하에 포고문을 하나 써다오. 뭐 적당히 이 명분을 세워서. 그때 방효유가 거절을 했어요. 그러니까 너 죽인다. 이게는 넌 뭐 죽을 각오 돼 있다. 그러면 너 포고문 한 장. 포고문이 뭐냐면 박정희 대통령이 이 5.16 군사 쿠데타라고 혁명이라 하기도 하는 그걸 일으키고 난 뒤에, 여러분 방공을 국시의 제일로 삼고 한 그 포고문 있죠. 바로 그거예요. 그런 거를 하나 써달라고 했는데, 이 방효유가 글을 제일 잘 쓰니까 방효유가 거절하니까, 그러면 너 죽인다. 마음대로 하세요. 그러면 너의 삼족을 죽이겠다. 그거 어쩔 수 없지. 그러면
육족을 죽이겠다. 뭐 할 수 없지. 그럼 구족을 죽이겠다. 육족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구족을 죽이겠다. 그럼 너와 관계되는 모든 피부치들은 다 죽인다. 그래도 난 못 쓰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성조가 뭐라 그러냐면 그러면 10족을 죽이겠다. 그러니까 아니 나는 3족, 9족은 들어봤지만 10족이라는 말을 못 들었다 그랬더니 10족은 바로 너희 제자들이다. 너희 제자 가운데서 잘난 놈들을 내가 그놈들도 다 죽여버리겠다. 뭐 그래도 안 썼어요. 그래서 참 여러분 참 엄청난 일이죠. 역사 기록에 873명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자기 동생이 뭐 전부 뭐 가족 피부치라는 피부치 제자들 가운데서도 대표적인 도망 못 가는 제자들 잡아 다 죽였어요. 873명이 죽음을 당한 겁니다. 이게 바로 연좌제의 비극이에요. 그 사람이 싫으면 그 사람이 죄가 있다고 생각하면 황제가 말 안 듣는 죄가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을 죽이면 그만이지 나머지 873명을 도력을 한 겁니다. 정말 엄청난 이 문제죠. 그렇죠? 참. 그러니까 이 법가의 진시황 때 법가가 정말 후세에 정말 나쁜 그 전범을 그 법을 내려놓은 겁니다. 예. 그런데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 우리나라에서는 중국에서는 1905년이면 바로 청나라 마지막이죠. 신해혁명이 일어나기 몇 년 전에 이때 1905년에 가서야 연좌제라는 걸 없앴어요. 예. 우리나라에서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갑오기현장 때 1894년 갑오기현장 때 연좌제를 없앴습니다. 예. 그런데 연좌제는 그때 죽이는 것이었기 때문에 죽이는까지 안 하고 그냥 사회적 불이익을 주는 것이 이게 상당히 많았잖아요. 예. 그래 6.25 이전이라든지 이후라든지 이 공산주의라든지 그렇죠. 이런 벨기에를 하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많은 사람을 죽이지 않아도 그 후손들이나 가족이나 친척을 엄청나게 불이익을 줬잖아요. 이런 일이 엄청 많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1981년이 저 찾아보니 3월 25일 날 거의 40년 전이죠. 39년 전인데 이때 와서야 연좌제를 법률적으로 폐지를 시켰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는 이 시대에는 모든 그 사람이 각각 그렇죠? 자기가 죄를 졌다 하면 자기만 감당하면 되는 것이지 형제라든지 자식이라든지 부인이라든지 부모라든지 친척은 아무 관련이 없는 겁니다. 이런 세상을 만드는데 참 오래간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렸던 겁니다. 그런데 이 참 21세기 이 대한민국에서 연좌제니 이런 용어가 나온다니 이건 참 부끄러운 일이죠. 조상들에게 부끄러운 일이에요, 여러분. 연좌제가 폐지된 지가 벌써 40년이 가깝된 세월인데 무슨 입에 연좌제라는 걸 어떻게 떠올립니까? 이게 정말 이 민주국가의 대열에 들어서 있는 이 대한민국이 쪽팔리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오늘 연좌라는 두 글자에 대해서 말씀 올렸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